경기 침체라는 건 어떻게 볼 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전 좋은 기회로 항상 보거든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제 생각에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제 연준이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원자처럼 행동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을 때 막 다시 자산가격이 올라가면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리세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요즘에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사실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경기 그렇죠. 침체가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경기 침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다. 그러면은 뭐 경기라는 용어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음,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증시, 고용, 뭐 GDP, 국가의 경쟁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말이 나오고 있는 쪽은 고용 지표인데요. 실업률.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경기에 미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산 시장에 얼마나 미칠까는 정부, 중앙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당시에도 경기 침체 얘기가 초반에 나왔어요. 음, 그때 돌이켜 보면은 그때 밖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 뭐 명동에 상가가 다 텅텅 비어 있고 지금 다 이제 상가들은 다 줄 폐업하고 뭐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서비스업도 다 죽을 거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한 게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풀었던 10년 풀었던 것보다 그 해에 풀었던 게 많다고 할 만큼 돈을 엄청 풀어서 그걸 메꿨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경기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음, 배달로 음식을 많이 먹고 비대면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음.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주는 위험보다는 저는 이 중앙정부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항해서 얼마나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돈을 얼마나 풀 거고 이게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 자체는 좀 수치화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산 시장에 주는 데미지를. 근데 그 정책은 수치화가 좀 잘 되거든요. M2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음. 금리가 기존에는 어떤 속도로 올랐는데 지금은 0.5bp,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현재는 이 정도다. 약간 이게 수치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데니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용어를 명확히 정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 침체하면 느낌은 쉽죠. 뭔가 안 좋아지는구나.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경기 침체라는 게 뭐 최근에는 뭐 이슈가 코로나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푼 네, 돈이 뭐 결국에 없는 걸 찍어낸 거니까 그게 거품이 꺼진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거품이 꺼지냐 이건데 근데 사실 보면 돈이란 게 또 찍어내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약간의 그 뭐 인플레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만큼 부풀려진 게 뭐 망하면 또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돈이 이렇게 돌고 돈단 말이죠. 어디론가. 네, 그러면 결국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거품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거품은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이렇게 줄어들긴 하겠죠. 그 거품들이 어디론가 또 항상 이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실제 오겠죠. 오면
자산들이 뭐 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사라지지 않고 네. 부동산이 가치는 떨어져 그게 뭐 건물이 똥 하고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론가 이제 옮겨가는 건데 그럼 그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포착해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잘 선제적으로 거기에 진입하면 경기 침체라는 건 어떻게 볼 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전 좋은 기회로 항상 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기회죠. 이제 볼 네.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게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돈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다. 음,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달러나 뭐 달러를 제외한 뭐 한국의 원화 가치 같은 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약간 상대적으로 그런 건 있지만 뭐 달러라든지 기축통화가 이제 뭐 갑자기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적절하게 잘 레버리지하거나 기회를 삼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 경기 침체의 위기감이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때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요때 2020년 3월이죠. 요때 네. 2월부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음, 그 뒤로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 이 하락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음, 낙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요때도. 음, 네, 보시면 나스닥이 원래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자산이 아닌데 한 달 동안 32%가 하락을 했거든요. 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네, 우리가 알지만 코로나 때 펌핑이 엄청 됐죠. 음, 금리 인하 2022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021년 말이죠. 1년 반 동안 나스닥이 지수가 134% 상승을 했거든요. 음,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음,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칠게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138%의 음, 엄청난 수익률을 물론 얻을 수 있죠. 거의 서커스에 가깝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도 91%의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그냥 쭉 갖고 홀딩만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요때 다시 사야지 이런 음,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만 해도 이미 한 25% 빠진 상태잖아요. 음, 그때 팔고 글쎄요 몇 퍼센트를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저점에 살 수 없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런 팩트를 생각을 해보면 설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이고 안 오면 네 그냥 뭐 사이클을 믿고 가도 요런 상승은 계속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냥 좋은 자산이라고 장기로 보고 투자했다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그냥 장기로 보고 홀딩하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산은 그냥 사팔사팔하는 트레이딩보다는 계속 모아가는 쪽을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 대부분 수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낙폭이 한 33%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은 빠질 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긴 하거든요. 네, 아까 하루님이 말씀하셨던 3월만 놓고 봐도 이때 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한 달 동안 67%가 빠졌잖아요. 진짜 솔직히 이건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좀 많이 무섭긴 하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만약에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 가고 싶다 하면 한 반 정도는 매도하고 그냥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더 빠지면 더 사던가 뭐 요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100%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 팔거나 둘 중에 음,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비중 축소라는 좋은 전략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뭐 반을 판다던가 3분의 1만 판다던가 그래서 뭐 시드를 마련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지지 않습니까? 음,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한 3분의 1 덜어내고 가져가면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편이 수익률이 더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2020년이나 2008년이나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통해서, 전략을 좀 짜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뭐 손절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바이더 딥이라고 지금 빠지니까 음, 매수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도 음,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이렇게 다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좀 가장 두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은 뭐 이제 거의 음, 예정된 미래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네, 맞아요. 경기 침체에는 확실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음. 금리 인상은 암호화폐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하루님부터. 금리 인하 말씀하신 아, 거죠? 금리 인하요. 네, 죄송합니다. 아, 유동성 네네. 공급하기 위한 금리 인하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특히 한국인이라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시기를 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2020년, 2021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2018년부터 되게 저금리 시대를 우리는 보내왔잖아요. 네, 금리 인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전에 저는 당시에 또 은행원으로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내보냈던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일선에서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되면은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금이 한 2%대였습니다. 제가 그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지금 뭐 예금해도 2%밖에 안 줘? 예금 만기 될 때 찾아갈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거밖에 안 줘요? 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율이 더 적어지니까 더 높은 수익률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4%, 5%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뭐 상가가 있다든가 부동산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그리고 갭 투자 같은 것도 뭐야 내가 2%로 빌려도 1년에 뭐 이거밖에 안 해? 이러면서 그냥 투자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산 시장에는 무조건 좋습니다. 사람들이 땡길 수 있는 한도랑 비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낮아질 때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또 그것이 자산 시장에 뭐 적든 크든 무조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 그 금리 인하의 폭이 그 경기 침체의 폭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0.5bp 인하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는 0.5bp 이상이면은 뭐 더 많이 인하해야 좀 자산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경기 침체는 별로 안 왔는데 금리 인하는 많이 했다. 그럼 사람들은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거든요. 가용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지금 팍 하고 이제 완전 횡보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인하 신호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2, 3년 동안은 계속 금리가 좀 꺾여서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50bp, 12월 달에 25bp 이렇게 올해만 음, 125bp를 음. 인하하고 네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인하한다. 네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은 불장이 오겠죠. 네, 불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저는 자꾸 이제 코로나 때를 떠올리는데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부터 그 3월, 4월, 5월을 지나고 폭등장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M2 통화량 그냥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M2 통화량이 최근에 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때 보시면 미국 M2 통화 공급량인데요. 예, 요게 코로나 시기입니다. 2020년 3월. 예, 이때부터 통화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보다 이 통화 공급에 대한 회복 효과가 더 강하니까 자산 시장은 폭등 시기가 온 건데요. 지금도 이제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사람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테니까 지금도 지금 이렇게 좀 내리다가 통화가 내리다가 다시 오른 상승세에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요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넘기고 통화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뭐 이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또 아직은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네, 아직 금리,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아서 네, 지금 음, 21 트릴리언 달러를 다시 돌파했잖아요. 네, 네, 6월 네, 거 보면은 음, 네, 지금은 좀 음, 다시 재차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늘어나는 초입? 뭐 지금 한국 거를 보시면은 한국은 지금 통화량이 최근에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음, 2024년 1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에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게 늘어나니까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국내에는 부동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부동산 차트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내고 이걸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면은 미국 거를 보시면 되니까 요거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통화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때처럼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쪽인데 이런 경기 침체를 야기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책임론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뉴페이스 효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저희도 뭐 부동산을 부양했던 당도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총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되게 많이 압승을 했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시장에 타격을 줬던 정책들을 냈던 게 그 정책을 낸 당의 어떤 승패랑은 생각보다 영향이 음. 없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정치도 미래를 먹고 사나 보네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는 뭐 잘하든 잘못하든 뭐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더 표심에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데니월드님은 시장의 돈이 올해 한 125bp 정도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하면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하루님하고 동일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물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유동성이 어쨌거나 많아지는 거니까 네,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투자를 뭐 과거와 다르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코인 쪽은 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 그쪽의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거래량이 일단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거죠. 좋은데 그 뭐 대선도 그렇고 전체 흐름도 그렇고 뭐 최근에 민주당이 좀 더 지지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현재 경제 수준? 그게 뭐 중산층의 비중 뭐 이런 거겠죠. 그 네, 비중이 과거와 다르게 어떻게 변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중산층이 좀 더 사라지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서민들보다는 중산층과 부유층이 많아야지 시장이 더 활발화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음,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정책은 더 이제 서민 위주로 가겠죠. 그래야지 표를 많이 얻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지금까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다 서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다시 이제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음, 그런 표라는 것은 어쨌거나 다수 위주로 가니까 그런 것도 투자할 때 하나의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누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됐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다는 것은 중산층에서 이탈이 더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투자 쪽은 좀 더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럼 두 분은 올해 한 1.25% 정도 금리를 내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음. 수준이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코인 시장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전에 이제 투자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보다 그 전에 그 코인 사이클이 저한테는 더 우선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물론 같이 보면 좋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그 코인 투자하는 마지노선은 내년 정말 길게 봐야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최대 길게 봐도. 네, 네. 그 이후로는 코인 투자 쪽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금리 인하들 자체는 좋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도 뭐 바이든이 금리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나스닥 들썩이고 비트코인도 들썩이고 하잖아요. 50bp 인하할 줄 알았는데 75bp 한다더라. 네, 그럼 또 한 1000불, 어, 2000불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폭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과 좀 지금은 이제 좀 이런 말 하기도 무서운데 저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이클대로 계속 갈 거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애니얼드 님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정도로 돈을 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인 시장이.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경기 침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범위가 음, 굉장히 크다면, 경기 침체가 실제 오면 굉장히 자산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하겠죠. 네. 폭락을 하면 뭐 연준이나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내리고 뭐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경기 침체가 실제 왔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일으키지만 경기 침체라는 게 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역량이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막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그냥 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실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했다. 그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시그널은 뭐 연준이 이런 데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게 실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실제 연준이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원자처럼 행동을 하겠죠. 네. 실제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을 때 막 그 다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길 거지만 그게 자산 시장의 가격이 반응돼서 좀 떨어진다면 근데 이제 연준이 다시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이걸 구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 아예 연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 경제가 무너져 그렇게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올 것 같진 않고 그런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자산 가격을 좀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연준이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그 연결고리가 약한 은행들이 부동산 PF 많이 들고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고, 네. 그때 이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예, 의문들이 그렇죠. 많이 나온 게 예, 불과 한 예, 1년 반, 맞아. 2년 전이거든요. 근데 예, 그때 대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연준이 선제 조치를 진짜 예, 잘했어요. 예, 음, 그때 막 구제금융 빨리 하고 은행들끼리 음, 연합시켜가지고 지금 약한 쪽 지원해주라고 하고 음, 주말 동안에 하루 만에 뭐 은행의 CEO가 교체되면서 그 은행의 지분을 다른 은행이 사들이고 음, 음, 그러면서 그게 되게 빠르게 수습된 사례가 음,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도 되게 이게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시장에 좀 만연해 있는 것 같고, 늘 그랬듯이 세상은 제 갈 길 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예,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음, 비트코인은 죽지 않고 더 강해질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좀 그거는 자산 모으는 생각으로 그냥 모아가는 건 그건 필수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정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좀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의 수익을 보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수익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준이 경기 침체가 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진 않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예, 경기 침체와 뭐 금리 인하 이런 좀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음, 나눠봤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다 떠는 걸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 내리셔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